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승객 200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200m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린 뒤 착륙하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30대 남자 승객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괌을 강타하면서 하늘길이 막혀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고립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에나 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건넨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싣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내내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일부 중부지방만 내리다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일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이후엔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덮치면서 항공편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지 공항 운영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괌이 태풍 마와르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피해 수습이 한창입니다. 단전, 단수의 현지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괌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고립된 여행객들은 음식이나 약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고 숙소도 구하기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약이 가득 찼다고 연락이 안다고 해서 현재 임신 중인 와이프랑 같이 렌터카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괌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8천여 명, 교민 5천여 명에 관광객 3,300여 명인데 지금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오는 30일 공항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괌 공항 당국이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긴 30일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외교 당국이 현지 교민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임시 대피소 마련을 협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태풍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단전 단수의 통신 상태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이제 교민들하고 교회나 아니면 교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전 단수입니다. 단전 단수라서 이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외교부는 열악한 통신 사정으로 공관 홈페이지 공지를 못 보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로밍폰 통신사와 협의해 문자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처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여행객들은 제대로 된 숙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사들은 초유의 상황인 만큼 자발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천장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휴양지를 찾았다가 발이 묶인 지 벌써 수일째. 한국 여행객들은 남는 방을 찾지 못해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거나 간신히 빌린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자 여행사들은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여행사들이 손해배상을 져야 할 책임은 없지만 현지 공항 활주로 폐쇄라는 초유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괌과 사이판을 덮친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괌에 체류하며 불편을 겪고 있을 고객들을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행객이 묶여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체류기간 객실 1박당 숙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와 참 좋은 여행, 노랑푼선도 위로금 차원에서 객실 1박당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사들은 공항 활주로 폐쇄 조치가 풀리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네, 공항이 정상 운영되고 항공편이 재개되는 대로 현지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후속 작업을 밟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태풍 마와르로 악몽이 된 여행.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이 돼야 여객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거란 소식에 여행객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승객 등 200명이 탄 비행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에 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학생 12명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알고 보니 승객 중 1명이 일부러 비상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석에 붙은 천조각이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문이 열린 비행기는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날고 승객들은 공포에 떱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구가 열린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던 중에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났고 누가 문이 열렸다 이런 소리를 냈고 나중에 승무원이 벨트 풀지 말고 다 앉아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으로 초중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떨림 이런 증세들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와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호전이 돼서 병원에서 전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사고는 비상구 앞에 앉았던 30대 남성 A씨가 레버를 당겨 강제로 문을 열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탑승객을 상대로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한 승객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그 뒤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등 전국이 냉각된 점을 고려해 민주당 측에서 만남을 미루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코인 논란 등 이딴 악재가 겹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계파 갈등마저 격해지고 있습니다.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출구 전략으로 마련한 혁신기구를 두고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출범 전부터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는 적어도 당 지도부만큼은 검찰 독재에 맞선 단일 대우로 뭉치게 만드는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부당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 앞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대표의 대처가 단호하지 못했다는 반성론과 함께 이에 맞선 옹호론이 맞불을 놓듯 터져나오면서 지도부 안에서마저 분열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윤리를 요구합시다. 내분 수습카드로 쇄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혁신기구가 부각됐지만 이마저도 정권을 넘겨 전면 혁신에 나서자는 비명계와
이재명 공격에 다름없다며 선을 긋는 친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치우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명계에 너무 치우침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중도적인 사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오면 좋겠습니다.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혁신은 혁신의 역할이 있는 거죠. 위임하긴다는 건 좀 무리다라고. 정권위임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엔.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대의원제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도 휘발성이 큰 사안입니다. 15,000~16,000명 규모의 대의원이 11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에 비해 당대표 선출 등에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데 친명계는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권리당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돈봉투 의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비명계에선 비리 문제의 원인이 대의원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닌데도 친명 쪽이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적인 대의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뽑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논쟁을 해야지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친명 비명 간 불협화음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갈등 봉합을 위한 묘책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 집회에 이어 시민단체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띄우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딴 논란으로 위기를 겪는 사이 정책 행보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집회나 시위가 만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TF를 두고 해결책을 검토하기로 협의했고 불법 전력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숙 집회로 논란을 불러온 민주노총을 겨냥한 겁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가 유족들에게 판결금 일부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 정상화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달 전세 사기 대책 마련 TF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역시 별도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또 허탈해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이런 TF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것은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전선을 넓혀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붙잡는 동시에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과 가산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이 혼란한 사이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다운 정책 능력 발휘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여당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꾸준한 정책 행보로 빠르게 안정되고는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선 야당과 협상을 주저하지 않는 정치력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떨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조사 결과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자체가 유죄 판결이 났고 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 결정이 났다며 지금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임직원 명의로 된 비상장 유령회사에서 5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해당 회사 돈이 김 전 회장 개인 자산에서 나온 거라 죄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실무진에게 대략만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3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와 경기도 대신 북측에 800만 달러를 내준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는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던 것에선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이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보다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시간을 끌어서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합동훈련에 참가합니다.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길기 계약이 자칫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 일본 방위성은 일본 호위함이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달고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韓国で実施される PSI 海上阻止訓練に参加する際、海上自衛隊の護衛艦は国内法令等にのっとって自衛艦機を掲揚いたします。 일본 자위대기는 옛 육군, 자위함기는 옛 해군이 사용하던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 디자인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관함식에 초청하면서 우길기 개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이에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는 우리 군수 지원함이 일본 총리가 탄 경항모에 격례하면서 굴욕 외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방장관이 탄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격례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는 일본 함정의 우길기 개양은 통상적 국제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길기를 개양한 일본 호위함은 이번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에도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에 힘입은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자위함기 개양은 한일 간 첨예한 과거사 현안을 놓고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아시아와 유럽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오스틴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은 이번이 7번째로 일본 도쿄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뒤 주 일본 미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문은 미일 양국이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고 올해 초 열린 미일 외교국방 2+2 장관회담 이후 파트너들과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 속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8시간여 만에 숨진 여성과 함께 발견됐는데 피해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 뒤편에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나타난 여성이 차량에 타려 하자 숨어있던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달려들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행인 2명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잡아 끌어 차량에 태운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살해 피해자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건 아침 7시 20분쯤. 지하 주차장에서 순찰을 돌다 현장을 발견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묻혀가지고 바닥을 짚었던 거가 한두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났었구나, 피가 좀 많이 났었구나 한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 주택가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씨와는 1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발단은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쯤 피해 여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PC방에 머물고 있는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A씨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요. 네, 맞아요. 네, 뭐라고요? 맞다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챙기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처럼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살해 2시간 전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풀려난 뒤에 그대로 끔찍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연인 사이 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2시간 전 동거하던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경찰이 A씨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뒤 보복을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못 내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별도 처벌법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연인 관계일 경우 범죄 심각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데 관련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 2020년 19,000여 건에서 이듬해 57,000여 건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3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기고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숨지기 전 학교 폭력을 호소했다는 유가족과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고등학교 3학년 김상영 군.
유족은 아들이 1학년부터 따돌림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 측 묵살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학교에다 얘기해도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집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전화해도 뭐 학교가 조치가 없으니까. 이와 달리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군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교사 1명은 학교폭력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강제 소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이 남긴 유서와 메모에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따돌림 등 정서적 학대의 경우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오는 3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연다 해도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형법상에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징계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학교폭력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군과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김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자 600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는 일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국가시험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시험 중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종이 잘못 울렸다는 걸 안 감독관들이 황급히 시험지를 다시 돌려줬지만 수험생들은 갑자기 일어난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며 방송 담당 교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능시험 관리는 국가행정과 관련된 일이고 공무원인 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임용고시에서도 수험생들과 국가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확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 지침이 부당하다며 수험생 40여 명이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응시하지 못하게 한 건 과도하다며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에서 반입 가능한 시계를 잘못 설명하거나 시험을 늦게 시작하는 등 감독관의 실수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권 존중, 객관적 주의 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빚어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문제 오류가 확인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 관리 구제가 충분히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 손해의 범위를 원래 예정한 것보다는 낮게.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에 대해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의 과실이나 위법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다만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공단 측의 대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하반기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9개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교육 공약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속도를 내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시동을 켜고 있지만 속도만큼 현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한 가정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늘봄학교가 올해 5개 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등 1학년 적응을 위한 에듀케어와 초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됐습니다. 호응은 좋지만 인력은 부족합니다. 결국 교원 부담이 없을 거란 말과 달리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는 곳이 속출했는데 언제 추가 인력이 오는지 뾰족한 답도 없지만 일단 내년에도 늘봄학교는 확대 추진됩니다. 수업 시수를 좀 많이 경감받고 늘봄에 좀 전담할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비교과 이제 교사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부 입장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9월부터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9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시범 사업도 시작됩니다. 연초엔 교육청 서너 곳을 선정할 거라더니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시범교육청들은 어린이집 극한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합니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보육 격차를 적극 해소해 가겠다는 건 좋지만 이번에도 현장에선 일단 하고 보자는 땜질 운영이 재현되진 않을까 불안한 모습입니다.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 되고 시도교육청에 사실 유아교육과 장학사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는 업무에다 더 과중돼 갖고 들어올 텐데 그게 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교육당국은 교육과정 통합 시범기관이 경기도 4곳 등으로 적고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방과 후나 체험활동은 보육교사도 지도할 수 있어서 인력 운용에 큰 혼란이 없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엔저의 외교 훈풍까지 불면서 노죄패는 옛말이 됐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일학개미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액이 1년 반 만에 3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일학개미가 급증하면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70만 달러가 넘습니다. 2월과 3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달부터 반등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일학개미가 늘고 있는 건 일본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 때문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하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일본 5대 상사 지분 보유를 높인 것도 일학개미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버핏이 투자한 마루베니와 미쓰비시 상사 등은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일본 주식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벤트성 요인 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요인도 일본 시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적 협력국들한테도 이제 투자가 많이 갈 거고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움직임도 꽤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전국 각 대학교에서는 카니발, 여왕 대관식,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놀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어김없이 찾아온 대학 축제. 캠퍼스는 어디를 가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는 대학가에 사각에링은 여대생들에겐 스트레스 해소의 장입니다. 축제 기간에 짝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에겐 즉석 미팅장이 가장 큰 인기입니다. 파트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놓치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받아준 것뿐이에요. 대학 축제의 단골 손님은 역시 노래자랑입니다. 걸음걸이와 표정은 어색하지만 자신을 보여주는 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응원 나온 과 친구들도 어느새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선배, 집에서 아직 그렇고. 대학 축제에서의 술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의 낭만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축제의 분위기도 점차 무르익어갑니다. 대학가마다 모처럼 싱그러운 젊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도요셋 위성 한 기가 추가로 신호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탑재 위성 8기 가운데 6기에서 신호 수신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6시 24분부터 31분쯤 대전 천문현 지상국을 통해 도요셋 4호기의 비콘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대전 지상국 등과 최소 8차례 교신에 성공했고 도요셋 1호기와 2호기, 루미루 큐브 위성, 카이로스페이스 큐브 위성에 대한 신호 수신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텍 큐브 위성과 앞서 누리호에서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도요셋 3호기는 아직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창적 소재와 시선으로 동양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MZ세대 작가들이 눈길을 끕니다. 불교 회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제주 풍경의 이면을 들여다본 작품으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선사합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웅규 작가의 연작 더미는 얼핏 보면 대칭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불교 회화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한제에 북과 먹으로 세밀하게 그린 소의 창자입니다. 벌레나 괴물 내장 등 혐오스러운 대상을 줄곧 작품의 소재로 삼은 데엔 이런 사물에 대한 불쾌감의 원천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됐습니다. 저 대상을 보고 제가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조형적 특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제 작품 안에서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108번뇌를 끊고자 참선을 하듯 성과 속, 정과 부정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부세 수행을 이어가며 세상에 포용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30대 초반의 현승희 작가는 고향 제주의 이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아무개 씨의 제주 휴가를 상상하며 그린 동양화에는 쓰레기 더미와 앙상한 구상나무 등 불편한 장면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명소의 낭만적 이미지 뒤에 가려진 환경오염과 4.3 항쟁의 비극 등 이면을 들춰내려는 예술적 시도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어떤 촉발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과 환경적 문제들을 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겹의 장지에 먹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동양화의 정묵법에 파스텔과 목탄 등을 덧칠해 표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회 문제와 역사의 상흔을 깊이 있고 묵직하게 표현했습니다. 30대 작가 2명의 참신한 시각은 세상과 자연, 사회에 대한 각성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풍자한 연극 굴뚝을 기다리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이올린 여제 힐러리 한의 콘서트와 전통과 현대가 만난 우리춤 일무 등 볼만한 공연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매일매일 굴뚝이 오기를 기다리는 두 남자. 네 말이 이상하니까 높은 곳을 낮은 곳이라고 하잖아. 네가 높은 곳이라고 하니까 내가 낮은 곳이라고 한 거지.
부조리극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오마주한 연극입니다. 지난 2018년 408일에 이르는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의 최장기 고공농성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노동과 인간 실존의 문제를 언어 유희와 율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노동 문제가 일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미 3회 수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리사이틀 무대로 한국에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9번 크로이처와 10번을 연주합니다. 특유의 정교한 테크닉과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기대되는데 이번에는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와 호흡을 맞춥니다. It's been 5 years since my last recital in Korea, and I can't wait to be back.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one at the concerts.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종묘 제례악에서 열을 맞춰 추는 춤을 일무라합니다. 50여 명의 무용수가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우아하고 절제된 몸짓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초연 당시 화제를 모았던 공연인데 기존의 3막 구성에 남성미 넘치는 중무를 더해 4막으로 늘리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습니다. 전통춤의 저력이 현대무용의 미학과 만났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오는 7월 미국 링컨 센터 초청으로 뉴욕 무대에 오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작품이 경쟁 부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비경쟁 부문에 7편이 진출하며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거미집으로 8번째로 칸에 초청된 송강호 배우는 올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보여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무주연상 수상자이자 8번째로 칸에 초청된 송강호 배우가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1970년대 정부의 검열 속 고군분투하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 거미집의 상영 직후 리미에르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10분 이상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3번째 칸 진출작으로 티에리 프리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송강호 배우가 칸의 품격을 높였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영화제의 모토거든요. 올해는 그런 어떤 경쟁의 어떤 성격보다는 좀 더 관객들과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좀 배출된 해이기도 하고 그것이 한국 영화의 오히려 희망이죠. 기생충의 박사장 이성균 배우는 이번 칸 영화제에 2 작품이 초청돼 어느 해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장르 영화를 선보이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비평가 주간에는 유재선 감독의 잠이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행운이 또 뭐지? 약간 기분 좋은 부담도 좀 있고 한국 문화가 많이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으로 출연료 없이 김창훈 감독의 화란에 참여한 송중기 배우는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과 조직의 중간 보스가 만나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느와르 화란은 신인 홍사빈 배우 등의 열연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올라 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소재고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가 꼭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칸 국제영화제 학생 영화 부문인 라시네프 시상식에서는 황혜인 감독의 단편 영화 호리 2등상을 받아 2021년 매미 수상 이후 2번째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진출은 없었지만 신인 유재선, 김창훈 감독이 장편 영화로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히 표지판이나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이나 산림,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권한이 대폭 강원도로 이관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출범 전 강원도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무 권한 없이 빈 껍데기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 뒤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법 조항은 모두 84개입니다. 핵심은 강원도 규제 완화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쥐고 있던 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됐습니다. 산림 규제도 대폭 축소됩니다. 관광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산지 전용 허가 권한 역시 강원도로 옮겨옵니다.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도 넘겨받았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등 군사보호구역 조정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원했던 국제교육특구 그리고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등은 특별법에서 빠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표지판 간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포함해 200억 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간 지역을 올맸던 여러 규제를 정리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전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각종 난개발 우려와 이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더 특별해지는 강원도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대원 111명과 장비 22대가 투입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도로 근처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는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사 주지사실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공장 시설에 포함돼 있어 추가 감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공장에 들어갈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는 이미 확정된 7조 2천억 원 투자의 일부라는 것으로 앞서 조지아주는 현대가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 18억 달러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인 오늘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역시나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비 소식도 들어있어서 더더욱 발걸음 재촉하실 텐데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들뿐만 아니라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들도 거의 고속도로 진입하면서부터 속도 뚝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 부근부터 차 간격 바짝 좁힌 다음 반월터널에서 부곡, 다시 한번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이미 강릉 방향 총 정체 길이 22km 이상 이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한 구간의 정체가 집중되면서 강일부터 화도까지 15km 구간 답답합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터널 부근에서 꽉 막힌 정체 이어집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기권에서는 오산을 중심으로 정체 많이 길어져 있습니다. 동탄부터 남사까지 10km 구간 버겁고요. 충청권 진입하더라도 천안 일대에서는 6km 구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순산터널 이후로도 매송 휴게소와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차 간격을 좁히겠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날씨가 굳습니다. 현재 충남에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서부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충남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충북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월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27도로 여전히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